TV를 모델링 해야죠. 천장, 창문, 벽체, 몰딩. TV 모양은 여기 있습니다. TV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TV의 두께를 보면은요 47mm, 즉 50mm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 여기 원들이 있잖아요. 이 원들이 똑같은 간격으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간격이 달라요. 그래서 원을 그리고 나면,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 더 복사해야 되네요. 자, 클릭하고 곱하기 4.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조금씩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면의 간격이 조금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우리가 그린 것들은 전부 다 요 앞에 걸쳐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자, 이동하기. 자, 레드 방향으로 이렇게 꼭 클릭해 주시면 요만큼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자, 50mm. 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얘가 이제 화면이잖아요. 화면은 TV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선을 그려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선택한 다음에, 자, 이동합니다. 보통 화살표,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누르지 않고 이동하면 평면상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건 레드 방향입니다.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뒤쪽 방향으로 놓고 한 10mm 정도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테두리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매핑할 때 여기다가는 TV 화면을 여기다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5개가 버튼이 되겠네요. 얘를, 자,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조금 빼도 되고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넣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5mm만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버튼을 흉내내 봤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만 하면 되네요. 여기 전등이 있네요. 자, 전등을 모델링 할 때는요, 여기 전등갓하고 몸체하고 따로 모델링 합니다. 함께 하면 안 돼요. 물론 함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야경일 때 여기서 전등갓 안에 전등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등갓은 빛이 나오는 효과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명을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명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을 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역시 테이프로 여기 미드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여기가 미드 포인트고, 자, 서클을 하나 그려줍니다. 경로죠. 그 다음 라인, 그 다음 라인. 자, 필요 없는 선들 또 지우고, 아이고, 아크, 시작, 끝. 아이고, 잘못 그렸어. 다시. 아크, 시작, 끝. 자, 삭제. 한 번 더. 아크. 자, 끝.
삭제.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 다음에 한 번 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그럼 전등갓 그려진 거 보이시죠? 밑으로 빛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 위에랑 이 밑에는 원래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전등갓 그려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야 돼요. 선택하고 하이드. 자, 그 다음 라인.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도 아크. 자, 그 다음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언아이돌.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탠드가 섰네요. 근데 이 스탠드의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평면상에 이렇게 바닥에 있단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탠드의 위치도 센터를 찾아서 어디 있을까요? 센터가. 자, 센터를 찾아서 여기 있네요. 센터가. 센터를 맞추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스탠드의 위치이죠. 자, 스탠드도 마저 그리고 위치도 맞추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테이블 보이시죠? 근데 좌나 우는 있는데 평면은 위치만 표기되어 있죠. 자, 그래서 라인을 그립니다. 여기가 바닥 라인이니까 따라 그립니다. 자, 복사. 자,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라인. 다시 복사. 다시 한 번 더 복사. 그러니까 여기 네모난 데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네요. 요 네모난 데가 다리. 얘가 다리. 자, 렉탱글. 이렇게 다리. 자, 푸시 앤 풀. 다리만 이렇게 높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때 얘네들은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다리 위치를 찾아서 그룹까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 데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선들이 복잡하긴 한데 여기 요 중간에 라인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렉탱글 중간에 여기다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얘를 이동할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이동할 텐데 선택하고
그냥 이동하면 제자리에서 평면상에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이 되겠죠. 이때 여기다 갖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해당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아직 그룹 만들지 마세요.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렇게 걸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쳐지나요? 안 걸쳐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 푸시 앤 풀로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반대쪽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걸쳐지는 비슷한 위치가 될 건데, 여기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도 하자고요. 여기다가 선을 그려서 이렇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 니은자로 파놓은 거 보이시나요? 그 니은자로 파서 이렇게 중간에 걸쳐지게 하자고요. 이거 라인으로 여기 따라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 한번,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끄집어내면, 자, 이렇게 양쪽으로 중간판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물론 여기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강목, 이렇게 여기에다가 강목을 대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유리를 댔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도면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는데 정확한 속 디자인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꾸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룹 해 보시죠. 그 다음엔 여기 상판이 있고, 여기 보시면 상판이 있죠. 여기에 상판이 있고 그 아래 한 번 더 지지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얘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보시면은요, 지지대의 높이가 22mm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막 돌아가네. 자, 여기도 높이가 여긴 20mm네요. 비슷하죠? 자, 그러면 복사를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자, 복사하고 열어서 에디트 그룹, 그리고 렉탱글을 그린 다음 푸시 앤 풀로 밑으로 내리세요. 자, 그러면 지지대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다만 높이가 22mm고 얘는 20mm니까 이 아래쪽에서 2mm씩만 더 내리면 자, 모양이 금방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드는 질문 하나가, 이게 딱 맞지 않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 테이블 재서 얘가 30mm니까 푸시 앤 풀로 10mm를 넣으면 자, 이렇게 날씬한 지지대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5mm를 넣으면 약간 튼튼한 지지대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가는 걸로 가죠. 그리고 나면 여기가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푸시 앤 풀.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에디트 그룹에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지지대를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상판이 올라가야죠. 상판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 그려서 이동하시면 돼요. 아이고.
선택하고 이렇게 그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상판의 높이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 앤 풀로 이렇게 갖다 대면 됩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협탁이 완성됐네요. 그리고 여기 평면상에서는 협탁이 있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 측면도, 그러니까 여기 인면도에는 안 나와 있죠. 이건 알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의 인면도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평면도에만 있고 인면도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못 그립니다. 대신에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지고 오세요. 편하신 대로,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파가 두 개 있죠. 2인용 소파, 3인용 소파 있죠. 이거 여기서 모델링 하는 것보다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우린 모델링 할 겁니다. 모델링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모델링을 할 건데 모델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쁘진 않을 겁니다. 다 각질 거예요. 각져서 모델링 할 겁니다. 자, 일단 만들어 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모양, 자, 큰 모양만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이죠. 자, 이 부분 라인, 여기는 손잡이 부분이죠. 자, 여기도 손잡이 부분. 그 다음 여기가 등받이 부분.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손잡이와 등받이와 쿠션. 자, 한번 해보시죠. 아랫부분을 보면, 여기 아랫부분을 보면 요 부분, 여기가 뭐냐면 소파의 발통 부분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보통 소파 밑에를 보면 이렇게 약간 떠 있죠. 그 발통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돌출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손잡이, 자, 얘 먼저 이 아래쪽으로, 여기로, 여기가 쿠션이죠. 그러니까 쿠션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면 소파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모습이네요. 돌출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그래야 아래 발통 부분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높나요? 높지 않죠? 여기서 한 요만큼만 올라가도 충분하죠. 그죠? 이 높이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올릴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아랫부분 보면 지금 다 오픈되어 있죠. 자, 라인을 하나 그려서 다 닫아 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아, 올리면 안 되겠구나. 이동시켜 볼까요? 면을 이동시켜서 여기 닫아 버립니다. 이렇게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발통을 그리세요. 반지름 얼마가 좋을까요? 반지름 40. 자, 푸시 앤 풀. 이런 식으로 메이크 그룹. 적당히, 말 그대로 적당입니다. 적당히. 자, 무슨 방향인가요? 자, 레드 방향으로 하나,
그러면 발통까지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적당히 소파의 모습이 나온 거 보이시죠? 이거를 디테일하게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맥스는 이게 곡선이 굉장히 잘 돼요. 스케치업은 곡선 만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얘 보고 곡선 왜 못 만들어 하면 되지. 돼요. 되긴 돼요. 근데 많이 어려워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쿠션은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사각형을 그리고 돌출. 자, 여기 요 쿠션 높이까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해 보자고요. 자, 쿠션까지 올려봤습니다. 얘를 조금만 더 빼볼까요? 이렇게 한 30mm만. 얘는 그러면 소파 모습이 됐네요. 그려보시죠.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요. 렉탱글 조금 틈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밀어 넣으면 이렇게 홈이 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홈을 만들어서 주시면 조금 모양이 되고, 아, 나는 여기 정말 곡선을 넣고 싶어요. 여기다 곡선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크를 이용해서, 아이고, 그 다음 푸시 앤 풀. 그러면 곡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도 돼요. 자, 돌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돌출. 자, 조금만 돌출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면을 스케일로 줄입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때 정말 조금만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다시 조금만 돌출하고 스케일로 다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곡선 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맥스도 이렇게 넣습니다. 모델링 이렇게 합니다. 보통 2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안쪽으로 스케일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굳이 추천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렉탱글. 자, 똑같이 다시 라인. 팔걸이죠. 팔걸이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등받이 만들고. 자, 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푸시 앤 풀로. 다시 한번 푸시 앤 풀로.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푸시 앤 풀로. 컨트롤 키 누르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푸시 앤 풀로 옆에랑 비슷하게. 자, 마지막으로 이 위에 아래 부분이죠. 이동하기. 그러면 기본적인 소파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복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갑니다. 적당히 제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소파의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 모델링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조명 주고, 재질 주고, 그 다음에 렌더링하고. 근데 재질 주는 건 배웠죠? 조명은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일단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원래 스케치업은 렌더 엔진이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렌더링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를 보면, 여기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 메뉴를 보시면 3D 모델하고 2D 그래픽 있죠. 2D 그래픽을 누르게 되면 스크린 캡처해서 내보냅니다. 지금 도큐멘트네요. 익스포트. 도큐멘트에 뭐로 나갔을까요? 다시 PNG 파일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스크린 캡처에서 나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가장 기본 렌더 엔진이에요. 스케치업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에 재질을 주면 재질이 입혀지겠죠. 그 상태로 들고 나가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도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세요. 왜냐하면 다 2D 도면만 봤거든요. 2D 도면만 보다가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우와 이렇게 나와요. 서울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욕 들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가져왔냐 그래요.
자, 렌더링하는 방법입니다. 자, 렌더링은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V-Ray 엔진을 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에 V-Ray라고 있어요. 여기 쭉 있습니다. 요 아이콘들이 바로 저처럼 이렇게 쭉 꺼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꺼내놨는데 그 중에 여기 주전자 그림 보이시죠? 원래 주전자가 아니고 티팟입니다. 그 차 끓이는 주전자 있죠? 티팟이에요. 인류 최초로 3D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게 티팟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전자 그림이 다 렌더링이에요. 맥스도 나중에 찾아보면 주전자가 있어요. 걔 누르면 렌더링 됩니다. 렌더링 하기 전에 기본 환경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렌더링이 요 주전자 두 개 있죠. 이 오른쪽에 보면 렌더 인터랙티브라고 돼 있잖아요. 실시간 렌더입니다. 실시간 렌더 좋아요. 큰일 날 소리. 실시간 렌더 쓰시면 안 돼요. CPU가 한 4개쯤 들어있고 그 왜 우리가 보드 안에 그 CPU가 이렇게 4개 딱 들어가는데요. 나왔네요. 그죠? 돌보시는 실시간 렌더 해보시죠. 없이 렌더링 하잖아요. 얘가 다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무슨 얘기 했어? 그리고 여기 주정을 누르면 끝나요. 여기도 지금 플레이 버튼 있고 요 없는 거 있죠. 얘가 인터랙티브고 그냥 얘가 렌더입니다. 항상 그냥 렌더 쓰셔야 돼요. 항상 그냥 렌더를 눌러야 이렇게 렌더링이 끝나요. 지금 보시면 저는 네모난 거 저기에 버킷도 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적당히 쓰시면 다 쓰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노하우도 다 다르듯이 그 노하우에 맞춰서 있는 거라 이렇게 했더니 이거 괜찮은데 저렇게 했더니 이거 괜찮은데 서로 이렇게 노하우들이 다 달라요. 자, 기본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당구공 그림 보이시죠? 얘가 에셋 에디터입니다. 얘 눌러보시죠. 에셋 에디터를 보시면은요 순서대로 첫 번째 얘가 재질이에요. V-Ray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V-Ray를 온전하게 표현하려면 V-Ray 재질에 V-Ray 라이트에 V-Ray 렌더를 써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질감 표시가 돼요. 근데 재질만큼은 이쪽 써도 좋고 저쪽 써도 좋아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맥스 같은 경우도 렌더 엔진만 V-Ray로 잘 해줘도 퀄리티가 꽤 높게 나와요. 일단 우린 재질하고 매트리얼하고 라이트는 안 배웠으니까 패스하고 요 그림 세팅 있죠? 이 세팅을 눌러보세요. 여기 엔진이 나옵니다. CPU, RTX가 GPU입니다. RTX를 쓰면 이렇게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60 저게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래픽 카드 이름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GPU라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의 약자입니다. CPU는 센트럴 프로세서 유닛 중앙 연산 처리 장치죠. GPU는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놓으면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를 통해서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얘를 누르면 둘 다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개 다 쓰겠습니다. 근데 저는 CPU를 써요. 옵션이 하나가 더 나와요. 이게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RTX에도 해당 옵션이 나오면 RTX를 쓸 것 같아요. 근데 RTX로 바꿔버리면 해당 옵션이 하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CPU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CPU가 빠를까요? GPU가 빠를까요? GPU가 빨라요. 렌더링 속도는 GPU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코인 채굴 할 때 GPU 그래픽 카드를 막 꽂아 놓고 쓰는 이유가 그 GPU를 많이 쓰느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프로그레시브 연산 처리 방법입니다. 얘를 체크하면 순차 렌더링이 되는 거고, 얘를 끄면 버켓 렌더가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버켓 렌더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합니다. 얼만큼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쓰는 거에 비해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고급, 그러니까 실무 렌더링을 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퀄리티가 보면 미디엄이나 미디엄 플러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미디엄으로 놓으시면 돼요. 로우나 로우 플러스로 놓으시면 안 돼요.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출력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하이 플러스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렌더링 품질이 굉장히 사진처럼 나와요. 대신에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립니다.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오래 걸린다 그러면. 최소 6시간이요.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6시쯤에 렌더링을 딱 걸어요. 렌더링 걸면 못 쓰잖아요, 컴퓨터를. 그러니까 저 퇴근합니다. 퇴근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보통 6시간, 4시간 이렇게 나와요. 하이 플러스로 놓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린 중간값만 확인하잖아요. 그럼 미디움이나 미디움 플러스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노이저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 디노이저를 켜줘요. 아까 봤는데 막 지글지글 하잖아요. 그게 노이즈예요. 디노이저는 그 노이즈를 프로그램상으로 없애주는 걸 말합니다. 노이즈가 없으면 훨씬 더 품질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디노이저를 항상 켜줍니다. 디노이저, 즉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뭐 V-Ray 연산 처리 방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AI 방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인텔 오픈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네, 인텔 방식에 의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렌더 아웃풋이요. 얘가 이미지의 크기입니다. 결과물의 크기요. 내가 A4에 사진만 하게, A4에 사진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A4 사이즈 곱하기 10배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자, A4 사이즈가 얼마죠? 외우세요. 자, 세로 사이즈는 여기 아스펙트 레이소 때문에 자동 계산되어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A4의 10배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로 세로 크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10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화소가 들어가 있는가, 이걸로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300dp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를 1인치당 300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는 걸 맥시멈으로 봅니다. 물론 그 이상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인쇄소 가면 300dpi를 최대로 봐요. dpi가 도트 퍼 인치의 뜻입니다. 1인치당 300개의 도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300개의 도트를 찍으면 거의 사진처럼 나옵니다. 우리 보통 그 전단지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300dpi로 작업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300dpi로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프린터의 성능이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불문율처럼 딱 굳어져 있습니다. 인쇄소에 있는 프린터의 최대 출력 해상도는 300dpi. 거의 이거 불문율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포토샵 보면 300dpi일 때 297이 아니고 3200인가 그래요. 조금 작아요. 10배 하면 조금 작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쉽죠. 이 정도 가면 한 280 정도 나와요. A4 사이즈,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종이 크기에 10배 하면 대략
한 280 dpi 정도 나와요. 그래서 출력했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세이브 이미지. 렌더링한 결과물을 저장할 때 세이브 이미지를 씁니다. 저장 안 할 거면 굳이 안 켜도 돼요. 아까 렌더링 할 때 6시간씩 걸린다 그랬잖아요. 6시간씩 컴퓨터가 막 계산했어요. 그러면 컴퓨터 리소스가 남아날까요? 아니, 남아나지 않아요. 이거 저장해야지.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쭉 움직이는 순간 스케치업 그냥 확 다운됩니다.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렌더링 끝나면 저장 같이 해줘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이브 이미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와서 스케치업 끄고 컴퓨터 리부팅 한 다음에 이 세이브 이미지, 즉 저장된 곳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세이브 이미지 체크하고 여기 파일 패스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저장 안 할 거니까 끄고. 자, 저는 1024. 자, 그 다음 environmen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GI 값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값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저는 투시도 같은 경우는 이 값 잘 움직이거든요. 잘 바꿔요. 이 값이 높아지면 결과물이 밝아져요. 이 값이 낮으면 결과물이 어두워요. 보세요. 자, 1로 놨습니다. 다시 렌더링 해보죠. 이 정도 밝기인데 제가 절반만 이렇게 렌더링 해보죠. 절반만 렌더링 하라고 하고 렌더. 밝기 차이가 나죠? 이건 1. 오른쪽은 차이가 뭐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광원이 있으면 광원에서 빛이 입자가 나오겠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합니다. 주광원. 근데 이 주광원이 어떤 사물을 만나면 반사를 하겠죠. 튕겨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빛의 입자설과 빛의 파동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이과만 배웠나요? 빛은 입자입니다 라고 해서 증명한 게 하나 있고 빛은 파동입니다 라고 하는 게 증명한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자인 경우에요. 빛의 입자가 광원에서부터 딱 던져졌어요. 입자잖아요. 야구공처럼 생겼단 말이죠. 쭉 와서 사물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반사됐죠. 그죠? 근데 이때 빛이 그러니까 하나가 와서 부딪혀서 튕겨 나갈 때 하나만 튕겨 나갈까요? 아니요. 빛이 쪼개져서 여러 개로 딱 튕겨 나가요. 이렇게 튕겨 나간 거 얘가 세컨드리 레이라고 합니다. 원래 얘를 계산 못 해요. 세컨드리 레이를 아예 계산 못 해요. 이걸 계산해 주는 게 V레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GI 값이 뭐냐면 이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세컨드리 레이의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GI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컨드리 레이가 밝기가 1입니다. 아, 얘는 30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세컨드리 레이가 더 많으니까, 더 밝으니까 당연히 빛 여기 밝게 나오는 거고, 얘는 1이니까 어둡게 나오는 거고.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적당히 조절해 보세요. 처음에는 요 값으로 조절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 GI 값만 가지고 조절해 보세요. 나머지는 안 써요. 리플렉션 이거 다 안 써요. 여기 다 안 씁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 노이즈 리밋이요. 아까 요 디노이저 있었죠. 이 노이즈의 크기입니다. 노이즈의 크기예요. 얘 0.01로 바꾸면 여기 미디엄이 아니고 커스텀으로 싹 바뀝니다. 0.01로 놓으세요. 그러면 어지간한 빛의 입자는 다 잡아버립니다. 30으로 놓으면 굉장히 많이 밝게 나오겠죠. 사이즈 쭉 넘어가.
안티 알리아싱이라는 거 보시면 여러 가지 계산법이 나오고 저도 다 몰라요. 근데 그 경계를 가장 캔물룸 쓰시면 돼요. 이는 라이트 캐시로 계산하세요 이십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리디언스 맵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리디언스 맵은 뭐냐면은 먼저 전체 밝기를 싹 계산해요. 첫 번째로. 근데 이게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밝기를 계산하고 렌더링 쭉 한 다음에 광원을 찾아요. 광원을 찾아서 여기 밝기는 얼마, 여기 밝기는 얼마 보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을 보정법이라고 해요. 보정하는 거예요. 근데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는요, 렌더링 시작하자마자 광원을 딱 찾아요. 그래서 해당 위치, 브라우트 포스 같은 경우는 렌더링 하자마자 광원을 딱 찾습니다. 광원의 위치 찾아가지고 해당 부분의 조도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도가 많이 정확합니다. 그럼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하고 누가 빠를까요? 전체 계산하고 보정하는 게 빨라요. 이리디언스 맵이 더 빠릅니다. 근데 조도는 정확하진 않아요. 누가 조도가 정확해요? 브라우트 포스가 정확해요. 광원의 위치를 찾아서 해당 위치의 조도를 다 계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는 뭐냐면은 똑같이 광원을 찾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 캐시가 뭐냐면은요, 빛의 입자로 계산하는 겁니다. 빛의 입자요. 빛의 입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빛의 입자가 벽면에 부딪히잖아요. 벽면에 이렇게 땅 부딪히면 빛이 이렇게 쭉 밝아졌다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딱 튕겨 나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때 빛의 입자가 부딪혔을 때 에너지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계산하는 게 라이트 캐시입니다. 그럼 라이트 캐시를 쓰려면 빛의 입자를 많이 계산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주 많이 계산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가장 똑같은 걸 찾아라. 그럼 라이트 캐시가 현실 세계랑 가장 똑같습니다. 근데 계산은 안 돼요. 그래서 라이트 캐시를 세컨더리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럼 프라이머리는 누가 써요? 이리디언스 맵하고 브라우트 포스를 씁니다. 나는 조금 더 정확한 걸 원해. 브라우트 포스. 아니야, 난 조금 빠른 걸 원해. 이리디언스 맵.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오른쪽에 보면 온오프 기능이 있고 그 왼쪽에 여기 스위치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숨겨진 게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누가 숨겨져 있냐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숨겨져 있습니다. 앰비언트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앰비언트가요, 음영이란 뜻이에요. 음영.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한밤중에 논 있죠. 한밤중에 논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아예 깜깜해서 안 보이던가요? 아니면 아주 흐릿하게 물체가 보이던가요? 흐릿하게 경계만 이렇게 보이죠. 그게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달빛이요. 그게 보이는 이유가 달빛이, 그러니까 해가 달에 부딪혀서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 달빛이잖아요. 그게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그 앰비언트의 음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바로 앰비언트 어클루전입니다. 이 값을 켜게 되면 아주 조그만 틈새들이 보이게 돼요. 이것을 끄면 틈새가 잘 안 보여요. 자,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이 부분이요. 여기 틈새들이 여기 아주 흐릿하게 보이고 있죠. 이게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켜놔서 그래요. 지금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껐어요. 할 때는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 렌더링을 쓰는 겁니다. 구부러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제가 다시 렌더링 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시면 경계가 조금 더
겁니다. 요 값이 GPU 때, CPU 때만 나옵니다. 자, 쓰니까 재질 넣고 렌더링 뭐냐면 그림자요. 자, 여기 씬 지나서 태그 지나서 여기 섀도우라고 있습니다. 섀도우 한번 찾아보시죠. 섀도우에 보시면 UTC 해서 저하고 시간대가 다를 겁니다. 그죠? 이 UTC 시간대 왼쪽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와요. 누르면 그림자 사라집니다. 그림자 켜놓고 보시는 게 옳겠죠? 그죠? 그 다음 이 UTC 시간대는 여기서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바꾸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자, UTC가 뭐냐면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 있죠. 거기가 0시입니다. 그것보다 시간대가 빠르냐 느리냐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9시간이 빠릅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맞추냐면 제가 여기서 맞추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맞추냐면 윈도우 메뉴로 갑니다. 윈도우 메뉴에 가면 모델 인포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오 로케이션이요. 지정학적 위치. 그것도 여기서 이 위에서 맞추면 안 돼요. 셋 매뉴얼 로케이션이요. 매뉴얼입니다. 수동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여기요. 레티튜드하고 롱기튜드요. 롱기튜드가 위도, 레티튜드가 경도. 자, 132에 37 맞추시면 됩니다. 어디에요? 132에 37 어딜까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노래 가사에 나옵니다. 독도요. 독도요. 독도는 우리 땅인가? 거기에 나와 있죠. 그 동경 132, 북위 37.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 거기가 여기랍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위도와 경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늘 이거 씁니다. 36점 얼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서울이 36점 얼마인가? 네, 그 정도 어디?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 컨트리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은 그 시입니다. 시. 안 바꿔도 돼요. 여기는 안 바꿔도 되는데 여기 레티튜드하고 롱기튜드는 바꾸셔야 돼요. 이걸로 맞추는 겁니다. 이걸로 맞추시면 여기 시간대가 바뀌어요. 여기 시간대가 9시, 그러니까 UTC 플러스 9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자, 그 다음 시간대요. 타임, 데이트, 시간대와 날짜입니다. 시간대는 보통 해가 가장 높이 있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12시에서 2시가 해가 가장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 반으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짜. 해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예요? 8월 1일이죠. 자, 8월 1일. 그래서 휴가를 8월 1일 날 가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저쪽 동해안 쪽으로 휴가를 많이 가죠. 왜 동해안을 많이 가는 줄 아세요? 동해안이 원래 물이 되게 차요. 근데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유일하게 그때만 따뜻한 물이 들어온답니다. 유일하게 그때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동해안으로 휴가를 많이 가요. 그때가 물이 따뜻하거든요.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밝은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음영인데 요 두 개는 안 써도 좋아요. 요렇게 해서 시간대를 맞춥니다. 그러면 시간대가 맞춰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대가 맞으면 얘한테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얘는 우리가 처음에 만든 거 있죠. 씬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당시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여기요. 업데이트. 시간대가 자 업데이트. 그러면 시간대랑 다 자동 저장됩니다. 투시도 다시 맞추긴 해야 되겠지만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